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데스도 공부했고, 이게 파이스텔 구조로 컨피전과 디피전을 혼용해서 이제 해야지 좋은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칭되는 substitution과 permutation을 혼합해서 이제 사용되는 파이스텔 구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데스도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깨졌죠. 56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56비트에 해당하는 키 스페이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전수 공격을 하면은 이제 이거 안정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투데스를 연구를 했지만 투데스는 2의 56승에 곱하기 2배 정도의 키 스페이스를 만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죠. 왜? 중간자 중간 만남 공격 미트 인더 미들 어택이었죠. 이거에 의해서 2배밖에 이제 향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3데스였습니다. 3데스가 나오는데 2키로 ED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예를 들면 데이터가 굉장히 뭐 1메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데스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씩 이걸 쪼개서 요거를 암호화 시켰어요. 그죠? 요거 암호화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 있죠? 64비트 그 다음 거를 또 암호화하고, 그죠? 이걸 결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쭉쭉. 자,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이제 이거 22 운영 모드라고 하는데, 어, 이 블락 단위를 이렇게 시리얼하게 그냥 패럴럴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죠. 따로따로 이게 64비트를 나눠 갖고 암호화 시키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이게 단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단점이. 그래서 또 우리는 뭐죠? 뭐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단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예요. 운영 모드라는 게 이제 새로 생깁니다. 이 암호화 시킨 거를 그 다음 암호화에 뭐 피드백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암호를 좀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 이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를 공부하면 스트림 모드를 왜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스트림 암호에 대한 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스트림 암호는 이 어,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의사난수 생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성난수는 아니죠. 예를 들면 진성난수라는 건 temperature,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뭐 노이즈라든지 등등 이 하드웨어적으로 나오는 그 난수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는 거를 어, 진성난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난수 생성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스트림 암호, 그래서 이 스트림 암호 경우에는 이 의산화수 생성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성도 없어야 되고 예측 불가능성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그런 두 가지가 무작위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도 반복이 없어야 되는 그런 어, 세 가지의 그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산화수 생성기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진성난수처럼 그렇게 예측 불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근데 주기가 단지 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단점도 배우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트림 암호의 장단점,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게 동기적 방식하고 비동기적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림하고 블록 암호의 비교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암호학 우리 이거 매번 시간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숲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크립토그래피에서 우리 지금 시메트릭 사이퍼, 대칭 암호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비대칭 암호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았어요. 특히 이제 RSA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 엘가말 방식은 또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중요한 타운고슨 암호화 공식, 타운고슨 암호 알고리즘, 일리트 커브 크립토그래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공부할 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그 동작 원리 공부할 때 이 개념에 의해서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컨셉을 공부할 건데 여하튼 우리 지금은 시메트릭 사이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메트릭 사이퍼는 또 블락 사이퍼하고 스트림 사이퍼로 또 나누어져요. 현재 우리가 지금 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바로 요 데스에 대해서 배웠고 3데스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드에 대한 좀 컨셉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SPN 구조인 AS가 어떤 식으로 표준화돼서 라인달 벨기에 그 석사과정 두 사람이 그 공모에 참여해서 그 라인델 알고리즘이 AS로 표준이 됐잖아요. 그런 거 배웠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아카데미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에이전시 이 세 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에리아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스트림 암호 남았죠? 네, 스트림 암호가 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개념 정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근데 스트림 암호는 싱크로너스 싱크로나이즈 방식하고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식 방식이 있어요. 비동기식 방식은 자기동식이라고 또 따로 얘기를 별도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집 방식은 원타임 패딩 우리 배웠어요. 원타임 패드 배웠죠. 이거는 뭐 암호 스트림 암호 중에서 이거는 풀 수 없는 암호라고 그랬어요. 그죠?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좋아도 양자 컴퓨팅이 뭐 양산에 대해서 그걸도 풀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 암호하려는 데이터하고 그 뭡니까 키가 같죠. 같아서 이거를 실제 풀어보면은 이게 정말로 원하는 그 플레인 텍스트인지 그걸 구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OTP는 풀 수 없는 좋은 암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데이터만큼 그렇게 긴 그 키 랭스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보관한다라는 거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 키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 잘그 컨피덴셜리티를 가지고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OTP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방식의 FS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그다음에 논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이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명한 건 두 가지예요. RC4하고 A51입니다. A51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RC4는 리베스트 이제 계속 나올 텐데 RSA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요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만이에요. 요 리베스트 라는 사람이 리베스트 사이퍼 해서 RC4를 바이트 단위로 그 스트림 암호를 하는데 비트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8비트씩 스트림 암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구현을 한
그런 사례가 되었고, A51은 원비트식이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하고 그다음에 OFB하고 CFB는 블락 그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게 이래서 그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인데 동기식 이 스트림 사이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숲을 보고 이렇게 서로 엮어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공부를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스트림 사이퍼에 대한 컨셉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까요? 그거 보기 전에 또 이 대칭키하고 공개키 비교가 있는데, 우리 대칭키는 암호화키하고 복호화키가 이제 같다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야 돼요. 상대방과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암호화된 걸로 교신을 할 때 비밀키가 앨리스도 알아야 되고 밥도 알아야 되죠. 예, 이 두 사람만 여기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절대로 이제 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락 암호와 파이스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었고 SPN 구조로 되어 있던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에는 R-칩하고 A51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관련해서 구현 방식은 블락 암호가 있고 이제 스트림 암호가 있었고 비밀키 전송이 이제 이 키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 이 공개키가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키의 개수는 2분의 n의 n-1개 필요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앨리스하고 밥 두 사람이 통신을 하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몇 개가. 예를 들면 한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 한 개가 키가 2에 2에 2 1이니까요. 한 개. 비밀키 한 개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 통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도 비밀키 쌍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있어야 돼요. 그럼 몇 개로 늘어납니까? 두 사람이 되면은 세 사람이 되면은 두 사람일 때는 한 개지만 세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2가 되죠? 3개. 이렇게 지금 서술적으로 보면 3개가 돼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크릿 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공개 키는 이게 많아 보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훨씬 적어요. 예를 들면 n이 100명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200개, 그러니까 개인 키하고 공개 키 해서 두 배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앨리스하고 밥이 공개 키로 암호한다 그러면은 얘도 두 개가 필요하고 얘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대칭 키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인증이 이제 어렵고요. 암호화 속도가 이게 큰 장점이에요. 자, 우리 전체 제가 이제 스트림 암호하기 전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는 바로 대칭키로 합니다. 공개키로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암호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키는 이거 연산이거든요. 연산.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나 이산대수와 같은 이 암호키하고 복호화키가 틀리지만 개인키하고 공개키는 이 한 쌍이 한 페어가 수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인수분해라든지 이산대수에 의해서 서로 이 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산에 의해서 이걸 암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대칭키보다는 저속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이게 높고요.
다만 이제 전자서명에서는 좀 복잡해요. 전자서명에서는 공개키가 이제 아주 간단해요.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비용도 대칭키는 상당히 저렴하고 키 배포와 관리의 편리성 낮아요. 제가 여기 키 배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키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높잖아요. 그리고 전자서명은 이게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개키는 이 대칭 키에 대한 키를 배분하는 데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전자서명할 때 활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칭 키로 지금 데이터를 암호하는 데 쓴다. 공개 키로는 데이터를 암호하는 데 잘 쓰지 않는다. 잘 쓰지 않는다. 꼭 뭐 쓸 때도 있겠죠. 그게 혹시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느려도 이거를 꼭 써야겠다면 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하지만 대부분 요 대칭키를 이용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림 암호. 스트림 암호는 입력되는 평문들이 비트 혹은 바이트 단위로 암호문 출력이 생성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어요. 블락 암호하고 스트림 암호가 있는데, 스트림 암호는 그렇게 되고, 입력되는 요소를 연속적으로 이제 처리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한 요소씩 이제 배출되는데 바로 그거는 키스트림 생성기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키스트림 생성기가 스트림 암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무작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아주 길어야 되죠. 예.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만족시키는 키스트림 생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하는 사용자와 복호하는 사용자는 같은 이게 이제 키스트림을 뒤에 나오니까 그때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비트씩 또는 한 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씩 스트림 암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아주 가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로직에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요거죠, 요거. A하고 B를 익스클루시브 오화에서 아웃풋을 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뭐 금방 그 구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스피드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빠를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방식의 안정성은요, 키스트림 생성기, 즉, 키스트림 제너레이터, 아까 얘기했던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요거의 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안정성 문제가.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더 금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먼 보이라는 거가 스트림으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면 인코딩을 하겠죠. 뭐 아스키라든지 베이스 58이든지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이제 스트림으로 들어오면은 요게 바로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키 스트림이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동일한 랭스가 되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블락은 예를 들면 데스 같은 경우는 64비트씩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했죠? 인코딩 해야 되죠. 이것도 당연히 이 그림에서는 인코딩을 해서 이거를 64비트로 이제 쪼갠다라는 거죠. 근데 설명하기 좋게 64비트가 만약에 IM은 아니죠. 하여튼 뭐 또 128비트로 되면은 또 256비트로 되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해하기 좋게 블락 단위로 나눠서 그 다음에 키가 예를 들면 데스 같은 경우에는 56비트가 이제 들어가서 암호화 시켜서 여기 데스 16라운드가 도는 데스 여기에 들어가고 아니면 3데스로 해서 암호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암호문이 나오는 겁니다. 스트림하고 블락 암호는 상당히 이제 틀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그림 보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여기 평문 바이트 스트림하고 의산함수 생성기에서 스트림하고
요거를 exclusive OR로 이제 암호문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면은 이 사이퍼 텍스트는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난수 생성기에서 동일하게 이게 제너레이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돼야 돼요. 이게 에, 예를 들면은 이게 동일하게 이게 된다. 이게 완전히 리얼타임은 안 되겠죠. 이게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지만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게 이게 스트림이 발생되면 안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블락 사이퍼는 n비트씩, 예를 들면 64비트씩 이제 쪼개갖고 들어가고 여기에 키가 56비트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의사난수 생성기는 이 목적이 뭐예요? 스트림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쭉 비트로 굉장히 긴 그 스트림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발생시키려면 이 종자가 필요해요. 시드가 필요한데 그 시드는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는 프로세스 아이디 있죠? 우리 유닉스에서 얘기하는 PID 또는 시스템 타임, 유닉스 타임이 되겠죠.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인코딩을 해갖고 시드 종자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내부 상태를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이 내부 상태는 메모리 값이에요. 메모리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인코딩을 해갖고 뭐 집어 넣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 의사난수 생성기에서 요거를 예를 들면은 뭐 변화시키는 거죠. 뭐 해싱을 한다든지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된 거를 요 의사난수열로 이제 제너레이션 쭉 비트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2566으로 하면은 이 종자는 예를 들면은 8비트로 들어왔지만 이거를 해싱을 하면 256비트에 해당하는 비트열이 생산이 돼요. 샤256으로 해시를 하면은 256비트. 그러니까 작은 비트열을 아주 큰 비트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서 이제 피드백을 다시 시키면은 또 해시를 하면은 어밸런치 이펙트에 의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그 비트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그러고요. 이 원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뭐 템퍼레이처라든지 음이라든지 노이즈 변화에 의해서 예측과 재현이 불가능한 난수열을 생성하는 진정 난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의사난수 생성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종자도 프로세스 아이디나 시스템 타임과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내부 상태는 메모리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난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수이고 아주 긴 주기를 갖고 있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니까 이 주기가 굉장히 롱텀이지 반드시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주기가 긴 거일 뿐이죠. 그래서 길이가 짧은 랜덤 비트열을 긴 랜덤에 근접한 비트열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예를 들면 해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해시. 8비트가 들어오건 4비트가 들어오건 예를 들면은 뭐 MD5를 쓴다. 또는 샤256을 쓴다. 샤256을 쓰면은 이게 뭐요? 256비트열을 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시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강한 의사 난수, 그러니까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강한 의사 난수가 되는 사람 무작위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측이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그런데 실제 진성 난수는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무작위하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 재현 불가능성은 주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한 의사 난수 경우에는 주기가 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재현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측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도 요 A라는 그 랜덤 넘버가 언젠가는 다시 A라는 게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구현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해시를 하더라도요, 해시 샤 이오르를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해시 이제 충돌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시를 배우면서 좀 자세히 또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하여튼 종자에 의해서 내부 상태가 이 메모리의 값이 이제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시 예를 들면 샤 256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256비트가 나오는 거죠.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을 증가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해시를 하면 다시 또 서로 다른 256비트의 비트열이 이제 생산된다는 겁니다. 자, 스트림 사이퍼의 장단점 볼게요. 스트림 암호 설계 시에는 반복 주기가 굉장히 길어야 된다. 어차피 재현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해독하기 어렵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가 충분히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키가 충분히 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 공격, 그러니까 키가 긴다라는 거는 키 스페이스가 크다라는 거죠. 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스트림 암호의 장점은 이 블락 암호만큼 이렇게 안전해요.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문제점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블록 암호를 많이 이제 쓰는 게 되는 거죠. 공격자가 암호문하고 이 사이퍼 텍스트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요 키스트림으로 예를 들면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뭐가 나오죠? 어, 평문이 나오죠. 평문을 키스트림으로 익스클루시브 OR을 비트 스팀으로 하면은 CI가 나오잖아요. 이 CI가 이제 어, 시- 잡음이 들려서 제가 좀 딴 것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격자가 요 CI를 알고 그거에 해당하는 PI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익스클루시브 오하니까 당연히 이게 역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응용을 할 때는 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장점인 것만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는 페이퍼를 많이 읽겠지만 이 단점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 그런 음, 개발 또는 뭐 알고리즘 이런 거 개발하는 게 하나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